합격 해커스. 1단원 보험 일반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처음 이제 나올 때는 이제 정의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만 한두 개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자, 이 표현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 제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험회라는 거 뭐 추상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자 공동으로 이제 그것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같은 보험 상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위험에 또 그 손실을 이제 대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다른 금전적 대가를 제공 혹은 위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보험자, 처음이라서 이제 보험자, 보험회사 이렇게 여러분들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이것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예요? 보험자는 보험회사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손실 발생과 관련된 자, 여기 보세요. 불확실성을 전가함으로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공장이 있어요. 공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게 화재가 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화기를 다루는 공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위험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갖다가 혹시라도 공장이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전소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돈을 갖다가 마련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둘 필요가 없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한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보험회사에게 뭐 한다? 전가한다라는 것, 전가함으로써 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하여 분배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전가하고 보험회사는요, 그것을 수많은 보험계약자에게 분배를 해버립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게 전가하고 보험회사는요,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그런 위험을 분배함으로써 같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이란 자, 보시면 피보험자, 여기도 친절하게 보험 대상자로 쓰는데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자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보험자 위험의 집합체이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거 앞으로 피보험자란 말이 나오고 보험수익자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꼭 좀 구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수익자 위험의 집합, 보험수익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피보험자라는 것은 그 사람, 이게 위험이잖아요. 이 사람이 발생한 닥친 사고, 위험에 대해서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을 통해 전가시키고요. 그게 바로 피보험자 위험의 집합체. 피보험자는 무수히 많은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집합시켜 놓은 게 바로 보험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회사에게 그 위험을 전가시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보험자 위험의 집합체. 요거는 하나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거. 피보험자 위험의 집합체. 그래서 보험 수익자 위험의 집합체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고지의무 관련해 가지고는 고지의무 있는 자가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거든요. 보험 수익자로 여러분들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과 특성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은 여러분 특히 이거 확실한 손실하면 안 됩니다. 보험은 불확실성이 이제 보험의 특징이에요. 불확실한 손실에 대해서 경제적 결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여러분들 우리 공장에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그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또 우리 자동차 보험에 들은 이유가 뭡니까? 보험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 못한 또 우리가 들은 그런 보상금이나 뭐 손해
배상액을 보험금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경제적 결과를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보험은 대규모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에게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객관식 용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했다고 여러분들 손실 발생을 방지해 주는 거다 하면 안 되죠. 방지해 주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전가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불이 안 날 수도 없는 거,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험사고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보세요. 보험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또는 회복할 자금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이건 당연한 소리고요. 근데 보험 그 자체가 손실 발생을 방지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 이게 객관식 용어입니다. 알았죠? 여기는 손실 발생도 방지해 준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 가입했다고 그러면 사람이 사망하지 않나요?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발생 자체를 방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의 특성 한번 볼게요. 자, 1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단원의 이 앞부분을 갖다 제가 좀 특히 OX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OX에서 좀 뭐 어떻게 하면 좀 지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좀 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보험을 통해, 자 이제 보세요. 불확실한 손실을 확정 손실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개인으로부터 그룹 전체 손실로 뭐한다? 분산한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불확정한 손실에서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뭡니까? 사고가 발생했죠.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손실로 전환을 하고, 그 확정된 손실을 누가 부담한다? 무수히 많은 보험계약자가 함께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킨다. 손실을 분산시킨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제목부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상치 못한입니다. 예상치 못한 손실을 집단, 그러니까 수많은 위험 그 보험 계약자들이 하나의 집합체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당연히 위험의 분산입니다. 위험의 집중,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킨다.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실 위험을 집단화해서, 그러니까 서로 분담함으로써 손실부터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준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혼자 다 부담해야 되는 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분산됨으로, 여러 사람에게 분담함으로써 이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제목부터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위험의 분산, 위험의 전가. 이건 보험회사한테 전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요게 만약에 이게 내가 입은 손해 이상으로 여러분들 보험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행성, 도박,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손 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수의 법칙 적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일단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위험의 전가. 세 번째 보시면 손실의 빈도는 적으나 손실의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자,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전가. 이건 누구한테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위험을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보험회사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실손 보상의 원리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실손 보상의 원리.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자, 이론적으로는 보험 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 보험금을 받더라도 그 보험금은 나에게 발생한 손실까지만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없다. 다만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체적 손해, A라는 사람이 팔이 다쳤을 때 이거 얼마짜리고 다리를 다쳤을 때 얼마짜리고 이렇게 확정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약정을 하는 겁니다. 재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자동차 뭐 평균적인 가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도씩 어떤 차종이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 그게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었을 때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신체 같은 경우는, 아니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은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손실, 뭐 신체적 손해나 미술품의 파손, 뭐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 시 사전에 결정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잘못해요. 아까 정신적 손해, 자꾸 불법행위 따른 수업을 하다가 했는데, 정신적 손해는 여러분들 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이따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따간지 다음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신체적 손해라든지 미술품의 파손 같은.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뒤쪽에 이제 제3보험할 때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피보험 이익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험 대상물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겠죠. 어떤 공장이면 그 공장이 전소됐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 화재 사건 나면 뉴스에서 보면 소방서 추산 뭐 해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교통사고 당할 때 다쳤을 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쳤을 때 물론 치료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부차적인 거고 그 사람에게 발생한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상처의 정도 그런 것들을 객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장애율이 몇 퍼센트면 얼마 지급하고 이걸 갖다가 보험회사에서 미리 다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시 사전에 결정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손실 금액을 원래는 실손 보상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발생한 손실 이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손실을 갖다가 산정할 수 없는 거는 사전에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보상금을 미리 약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요거 딱 던져놓고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특성은 하면 뭘로 해야 돼요?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알겠죠? 실손보상의 원리로 간다고요. 왜?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보면 실손 보상의 원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어쨌든 보상은 해줘야 되니까 이건 뭐다? 사전에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걸 갖다가 사전에 약정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 매치시키는 게 여러분 나름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실손 보상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고 자 내용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을 실제 손실 또는 현금 가치로 한정함으로써 그쵸 이거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보험 사고 안 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고 내가지고 내가 보험금 받는 게 이득이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보험사고 방지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어차피 너 보상 받아봐도 네가 그 보상 금액이 그 이득으로 전환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나오네요. 제가 요거 아까 실수를 했는데 자, 실손 보상의 법리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서적 가치에선 정신적 괴로움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정신적 손해 항상 들어가는데 보험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 이것은 보험금으로 할 수 없다.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왜? 손실을 갖다가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일단 보세요. 그래서 요 실손 보상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 하나 딱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아따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보험사가 바보입니까? 그런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 상품을 개발하진 않겠죠. 무수히 많은 사례를 갖다가 표본을 가지고 쭉 돌려봤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또 역시 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 뒤에서 나올 거지만 처음에 한두 개는 이게 예외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빈도가 계속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예상치에 근접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 그래서 보험에서는 보험료를 산정하고 함에 있어서 이 대수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실험의 수를 많이 거칠수록 결과는 예측치에 가까워지며 보험사는 이러한 논리로 동질의 위험에 대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를 확보함으로써 예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어쨌든 손실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은 장수하고 어떤 분들은 좀 단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기준을 쭉 표본을 갖다 늘리면 평균 수명이 남성은 어떻고 여성은 어떻고 이런 게 나오겠죠. 거기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하면 이런 보험 파트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보험의 특성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손실입니다. 그걸 집단화시키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시키고 실손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 사고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요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손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뭐를 줄일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제가 이거 왜 이런지 이따가 기출문제 하나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서 기출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들을 던져놓고 이걸 갖다가 다른 것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 해당되는 그 제목하고 연결시키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다음 대수의 법칙은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나왔던 게, 자, 요 부분입니다. 2021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위험. 여러분들, 위험하면, 자, 분류 기준을 한번 보세요.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연동되는 결과 손실만 발생하면 순수 위험이고요.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투기적 위험이 됩니다. 자, 요걸 기억하세요. 요 분류 기준.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가 손실만 발생한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손실만 발생하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갔어요. 손실만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만 발생하는 것을 순수 위험이라고 하고요.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도 볼 수 있는 것을 투기적 위험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시면 주식에 대한 보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통사고, 아픈 것에 대한 보험은 있죠.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순수 위험이다, 투기적 위험이다. 순수 위험이다.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을 딱 알아두시고, 그래서 순수 위험 개념, 손실만 발생하는 거다. 즉 사건 발생이 곧 손실이며 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 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망,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이런 것들 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투기적 위험은 손실뿐만 아니라 뭐도 이익도 발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 복권도 그렇죠. 그렇죠. 맨날 전 복권을 거의 사보지는 않았는데 지난 그 설에 아버지께 세배 드렸더니 아버지가 제 여동생들이랑 제 매제들이랑 저한테 복권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공개했는데 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해라고 뭐 세뱃돈도 주시면서 복권도 이렇게 주시길래 받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손실만 발생했지만 또 분명히 당첨되는 사람 모두 발생한다? 이익도 발생하는 겁니다. 도박도 마찬가지. 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저기 정선 한번 얘기했죠. 근데 참고로 그때 저는 돈을 따고 왔습니다. 따고 와가지고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한번 어떻게 하나, 이게 복잡한 경기는 여기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러면 단순 주사위 던지는 거기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몇만 원 따왔습니다. 몇만 원 따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저는 따왔는데 정말 자주 갔던 그 사람들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도박, 이것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도 발생한다. 그래서 보세요. 원칙적으로 보험의 대상, 상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슨 위험? 순수 위험. 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뭐에 따라 변동되는 결과에 따른 구분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손실만 발생하느냐, 손실과 이익도 발생할 수 있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면 문제가 안 어려워요. 이따가 기출 문제 보겠지만. 근데 막연하게 이거 보고 갔을 때 2021년도 기출 보면 알겠지만 이거 두 개를 바꾼 거예요. 이거를 바꾼 겁니다. 이거 분류 기준을 갖다 두 개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태적 위험하고 동태적 위험은 한마디로 이렇게 돼요. 정태적 위험은 그 사건에 국한되는 거고, 동태적 위험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 사건에 국한된다는 것은 이거 개인적 위험에 그친다. 즉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을 뭐에 따라? 위험 발생 상황에 따라. 즉 변동되는 결과에 따른 건지 아니면 위험 발생 상황에 따른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2021년도 기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태적 위험 한번 보시면 시간에 따른 사회 경제 변화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를 하는 게 경기가 좋다고 사고한다고 경기가 나쁘다고 사고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순수 개인적 위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순수 위험적 성격. 그러니까 정태적 위험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순수 위험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순수 위험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건 일반적으로 정태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태적 위험을 다른 말로 개인적인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일단 보험이 되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지 보험료도 산정하고 보험금도 산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면 대부분 보험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 보니까 다 우리 보험으로 삼는 겁니다. 자연재해, 인적 원인에 의한 화재, 상해, 그리고 고의적인 사기 방화, 이런 것들 보면 다 개인적인 위험으로서 이게 뭐 경기가 좋고 나쁘고 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다고 따라서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태적 위험 이렇게 여러분들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 발생 상황에 따라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다음 동태적 위험은 요거는 사회 경제 변화와 관계가 있는 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 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험의 영향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 중요합니다.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여러분 통계적으로 확률을 측정할 수가 없으면요. 보험 상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쟁이 났다. 이게 도대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보험 상품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산업 구조 변화, 여기 보면 물가 변동, 생활 양식 변화, 소비자 기호 변화, 정치적 요인 같은 이런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되는 것들은 보험 상품으로 삼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 영향이 광범위하면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이것도 이익을 창출할 기회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소비자 기호가 변화됐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업종은 추락을 하겠지만 어떤 업종은 다시 뜨겠죠. 그렇죠. 요즘 우리 학원가에 보면 가장 이제 손님 많은 그 업종은 제가 보기에는 마라탕집 같습니다. 우리 특히 여중생들, 여고생들보다도 여중생들 그리고 전 지나가다가 이게 안에 진짜 꼬맹이 같은 애들 남학생들도 있던데요.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4명이서 친구들끼리 막 그런 먹는 모습이 왜 그렇게 보기가 좋은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그런 거 하나 뭐 떡볶이 하나만 먹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갑자기 그게 투명 유리거든. 전화기를 들고 막 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데 엄마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고 있어. 안 매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귀엽든지 어쨌든 요즘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중학생들이나 애들이 그 마라탕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쵸 짬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요런 거 진짜 요런 동태적 위험은 어떤 사회 구조적 변화입니다. 사회 구조적 변화는 물론 손실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발생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발생 확률 같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이건 보험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익을 창출하기에 사업 기회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투기성 위험과 함께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투기성 위험, 동태적 위험 같이 연결하시고 보험 상품으로 적합한 것은 순수 위험과 정태적 위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죠? 우리 발생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변화 관련성 가는 거죠. 사회 변화 관련성 저도 까먹었네. 잠깐만요. 위험 발생 상황 죄송합니다. 위험 발생 상황에 따라서 진짜 이건 저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위험 발생 상황에 따라서 수십 번을 봐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놓치면 안 되는 게 보험이 대상이 되는 우리 불확실성의 조건. 제가 여기서 이제 OX에다 힘을 많이 줬다는 게 이거 한번 다 바꿔봤습니다. 이거 다 바꿔봤어요. 다수를 뭐 소수의 이질적인 위험도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위험 뭐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따로 빼내서
꼭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제 교재에도 보면 아예 정리라고 해서 위험 전가를 원하는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통해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은, 그러니까 전가라는 게 원래 보험의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 개인들의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게 전가해야 되겠죠. 근데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이라 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제목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막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보험계약의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위험 전가를 원하는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통해 전가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단위. 그러니까 보험 상품인데 이런 질병은요,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보험 상품에 해당하는 질병은 딱 한 명만 있다. 그럼 이거 보험 상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근데 우리 생명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동질적입니다. 일단 다수가 돼야 되고 동질적인 위험 단위. 자, 그래서 보세요. 건물 화재라든지 자동차 접촉 사고 등과 같이 유사한 속성의 위험의 발생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연관성이 없어야 돼요. 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B, C가 사망하나요?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다 독립적인 거예요.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 건물 화재도 마찬가지, 이 보험사고 발생이 이 연관성이 없는 어떤 존재, 독립적으로 특히 다수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있는 그런 보험사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보험상품으로 할 수가 없고 이거 위험 전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 적용하여 손실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소리고요. 자,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유사한 속성의 위험이, 그러니까 동질적인 거예요. 동질적인 위험의 발생이 연관성은 서로 없어야 된다. 그리고 다수 있어야 된다.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단위. 이게 이제 보험 전가 첫 번째 요건. 위험의 첫 번째 요건. 그다음 두 번째가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위험이다. 만약에 고의가 있는 건 뭡니까? 이건 보험사고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수의 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사고 발생에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아야 되며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한다. 이렇게 확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할 건 알지만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대상으로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이고,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해서 측정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피해 발생 원인, 발생 시점, 장소 등등등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손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전혀 모른다면 이 보험 상품의 보험료라든지 보험금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정적 측정 가능한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손실과 관련해서 확률이 측정 가능한다. 그러니까 적정한 보험료나 준비금 산정을 위해서는 손실사고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건지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2021년도에 기출나왔던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요 문제가 나중에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았는데 출제됐을 때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난적 손실하면 안 되죠. 비재난적 손실입니다. 비재난적. 여러분들 재난적 손실 같으면은 이건 뭡니까? 피해가 너무 광범위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보험의 위험 전가가 가능하려면 비재난적, 특히 요거까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연결돼요. 비재난적 손실이야지만 보험회사가 뭐가 가능하다? 보상이 가능해요. 만약 재난적 손실이 되면 보험회사 이거 몇 개가 들어붙어도 보험금 지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혹은 인수 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 요게 뭐와 연결된다고요? 비재난적 손실과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만 요즘에 위험 분산 기법이 발달하고 보험사의 대규모화 등으로 전가 가능한 위험의 범위가 요즘에는 어떻다? 그렇죠. 확대. 요즘 보험회사가 워낙 거대해지고 또 이런 분산 기법이 많이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위험의 범위, 전가 가능한 위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요 대량 실업을 여러분 혹시 시험에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나 해주십시오. 이게 몇 년이죠? 1929년이죠. 29. 와, 한국사에 나와요? 우리 사회 쌤이셨죠.
근데 그 작년에 이제 우리 합격생 중에 한 분 또 오셨는 분이 있는데 그분 원래 뭐 하셨는 분이냐면 영어 중고등학교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가르쳤다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행히 고마운 게 딱 합격하고 일하자마자 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휴직을 하고 했는데 다시 이제 복귀했을 때 되게 좋은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좋았다 하더라고요.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좀 한참 있다가 이제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이제 예전에 실강 이제 들으셨던 분이라 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자 어쨌든 요거 대량 실험 우리 경제 대공황 같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발생하면 우리 실업 뭐 이런 게 워낙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다 구제해 주기는 어렵다. 보상이 어렵다. 그래서 재난적 손실, 비재난적 손실 구분하고 우리가 위험 전가가 가능한 것은 비재난적 손실이라는 거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를 한 달에 뭐 개인들한테 막 10억씩 내라 이렇게 하면 이건 부담이 불가능한 정도. 그렇게 되면 아예 뭡니까? 상품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죠. 만수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한두 개 팔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약이 거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면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거 지금 6개 나왔죠. 자, 위험 전가할 때 위험 가능한 그 전가가 가능한 위험은 어떤 거다? 자, 이것부터 먼저 보세요.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단위. 제가 이거 6개 다 한번 바꿔봤다 했습니다. OX에.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이름 다 바꿀 수 있고. 자, 오히려 시험에 나올 거는요. 이 6개 다 바꾸는 그런 것은 안 할 거고. 맞는 거 5개, 틀린 거 하나 살포시 넣거나, 뭐 6개까지는 아니도 한 3개 정도에 넣고 틀린 걸 하나 집어넣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단위. 그 다음에 우연적이고 고의성 있는 없는? 없는. 그 다음에 한정적, 비한정적. 한정적이고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한정적이고 측정. 이건 당연합니다. 손실이 여러분 무한대로 커져버리면 이건 안 된다 그랬죠. 한정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측정, 손실, 또 확률이 역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재난적 손실이 아니라 비재난적 손실이라는 거 그거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위험을 갖다가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천재지변, 뭐 전쟁. 근데 전쟁 같은 경우에 나중에 우리 상법에서도 그러지만 전쟁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보험사고 발생하도록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당사자가 전쟁에 대비해서 약정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약정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또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누가 전쟁이 날 걸 예상하고 또 보험에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나중에 이제 우리 임보험편에 가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험의 기능과 종류인데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보험의 긍정적 기능. 사회보장제도 뭐 보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원래 사회보장제도 누가 하는 거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전부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런 보험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미비한 것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정부가 최저 수준의 국민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으로 자 3층 보장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기업 그 다음에 개인별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3대 보장 축의 조화를 이루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이 3개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기업체부터 수령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그러니까 이게 다 보세요. 정부, 요거는 정부가 하는 거고 요거는 기업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그 다음 개인연금 보험 요거는 개인이 준비하는 거. 이런 식으로 3층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보장 축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3층 보장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쟁관계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나중에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도 봤지만 또
아,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럼 따로 여러분들이 막 개인연금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의 사회보험하고 민영사에서 보장하는 그 보험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죠. 우리 우체국 보험만 하더라도 금액이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또 상호 보완하는 관계도 있으면서도 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사회보장제도의 정리인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사회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세 개 비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용만 그냥 나와 있으니까 뭐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실시한 제도를 총칭하는데 우리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은 보험인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는 4대 보험, 4대 보험. 그래서 자, 국민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의 위험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시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국민건강보험이고요.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걸 국민건강보험하고 통합해서 여러분 운영을 하고 보험료도 함께 징수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질병이나 아니면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와 같은 이런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기요양성보험 같이 이렇게 보고 그다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함께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고령에 대비하는 거고요. 퇴직이나 고령. 그다음 산재보험. 이거는 산업재해 당했을 때 네, 산업재해 당했을 때 우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고 그다음 고용보험 하면 여러분 실업급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있죠. 회사가 뭐 망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좀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보통 여기 뭐가 많이 나오냐? 기초연금으로 우리 고등학생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기초연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기초연금.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자, 우리 앞에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었잖아요. 근데 사회보험,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들도 보험 계약자들이 뭡니까? 보험료를 납입하고 또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도 또 한 50%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일 때는 또 국가가 또 여러분 50%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 거라면 기초연금은 보험료 내는 거랑 관계없이 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생활 수준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매달 한 3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 되면 꼭 공약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왜 요게 나올까요? 예? 그렇죠. 백날 청소년들한테 좋은 소리 해봐 청소년 투표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분들은 투표권도 있지만은 선거권도 있지만은 뭡니까? 또 선거 참여율도 또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딱 마음을 잡는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나가다 현수막 보면 누구더라? 하여튼 저희 동네에 보니까 현수막에 뭐 기초연금을 35만 원인가 3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달아놓고 또 특히 대통령 선거 되면 모든 후보자들 보면 기초연금 다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유권자의 좀 표심을 좀 작용하는 좀 표심을 갖다가 좀 끄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 여러분 뭐 해당한다는 거?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이거는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재산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정부로부터 그냥 매달 연금 형태식으로 한 30만 원 정도씩 그렇게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보험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공공부조의 일종이다라는 것. 이게 수능에 한 10대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아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 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는 거라면 공공부조는 이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재원을 조달할 때 재원 조달은 다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비용 부담자와 혜택자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아까 사회보험은요. 보험료 낸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와 혜택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만 요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부담으로 세금이죠.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 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민건강보험하고 다른 게 의료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로 나중에 보조받는 것, 혜택 받는 거라면 의료급여는 보험료랑 상관없이 형편 어려운 분들 병원비를 정부 등에서 전액 지원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료급여 역시 공공부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국민건강보험하고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뭐 다른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중위소득 기준으로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달리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 진짜 어렵다 그러면 싸그리 다 지급을 해주고 좀 형편이 조금 그나마 낫다 그러면 뭐 주거급여 정도, 뭐 생계급여 정도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어쨌든 요게 종류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회 서비스는 그냥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자,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까 요거는 뭐를 일단 보장하는 거예요. 최저생활 보장이 목적이었다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그러나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민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돌봄 서비스 같은 거,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하거든요. 이건 정부가 운영하기도 하지만 뭐 포스코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민간 기업들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제공된다. 즉 민간과 함께 제공된다라는 것 정부. 그래서 노인복지, 장애복지 등등등 있는데 저는 요즘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보면은 아침마다 보면 이런 차가 한 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보면 그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작구 같은 데서 이렇게 장애인 이동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 제공.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전액 무료냐? 그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은 하되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신 비용을 납부해주고 비용에 이제 뭐 면제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 서비스하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렇게 좀 구분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저 이건 이번에 고3 수업 특히 사회문화를 수업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가 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요 부분 좀 한정돼서. 그래서 특히 계산문, 근데 시험은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고 요즘 계산 문제로 좀 어렵게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엔 사회문화 쪽 그 고3 수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해가지고 자 사회보험, 공공무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구분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 기능 중에 두 번째가 손해 감소 동기부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험은 특정 우발적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자,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객관식 요령. 이걸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거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 즉 보험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가급적이면 지급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예요? 처음부터 갈아서 받고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이런 보험료 차등으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보험회사에서는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품들도 개발하고.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러나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노력은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손해 감소 동기부여 해서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 진압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기업의 자본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업이 화재 날 걸 대비해서 그 많은 돈을 따로 마련해 두고 딱 금고에다가 보관해 두면 자본의 사용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보험에 적은 비용으로 보험료 여러분들 내고 나머지 그 돈은 투자해가지고 기업의 이율을 갖다가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자본 운영이 되겠죠. 그 말입니다. 기업은 보험이 없을 경우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서 거액의 자금을 준비금으로 딱 준비를 적립해야 되는데, 하나 보험을 이용하면 소액의 자본, 즉 보험료를 사용해서 사전에 손실을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존속할 수 있어서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험료만 내고 이제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나머지 돈은 그냥 자기들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그 말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 여러분들 보험회사 그 창고 금고에다 두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향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이거 보험에서도 이런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의 배당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 상품 중에 무배당 있고 유배당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당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보험회사는 보험의 보장 기능,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것 하는 보장 기능 외에도 금융 기능도 일부 담당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기 계약이에요. 오랫동안 보험 계약 기간이 이제 적용되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내는 그 계속 장기적으로 내는 그 보험료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함으로써 국가 기관 사업 등의 적립금을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우리가 맡긴 돈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운용을 합니다. 그 운용하는 게 넓게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우발적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에 대한 손해 그런 것들 보면 국가가 또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보험금이 어느 정도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는 거기서 이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국가가 이제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또 손해를 보장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것도 간단히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저기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보완, 손해 감소 동기부여, 기업의 자본 효율성 향상,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보험의 부정적 영향,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면, 자, 보세요. 피보험자의 사행성 자각.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보험범죄가 많이 문제되고 있죠. 그래서 도박과 같은 보험 계약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업의 운영이 복잡함을 악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는 대신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악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낸 보험료를 갖다가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이렇게 책임 준비금으로 딱 쌓아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됐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 측면에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그 전만 하더라도 야 내가 병에 걸리면 보험 입원비가 많이 나오고 수술비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지 하다가 보험에 딱 가입하는 순간에 뭡니까?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병 걸려도 보험사에서 돈 줄 건데 어때? 이러면서 막 자기 몸 관리 안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런 보험 범죄를 또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방화등 고의적. 그래서 우리 보험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쭉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여러분 보험의 종류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좀 힘들더라도 자, 한번 보세요. 보험의 종류는 여러분들 상법상으로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자, 이게 상법상 분류인지 실무상 분류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단원에서 뭐라고 되냐면 상법에 보면 보험계약법에서 임보험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보험편만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뭐다?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이렇게 구별된다. 상법에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손해보험하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배상책임보험, 그러니까 요게 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이렇게 하고, 임보험에는 상해보험, 생명보험, 그래서 사망, 생존, 생사혼합보험이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자, 일단 요게 상법상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분류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바로 이쪽입니다. 생명보험 쪽으로. 물론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에서 역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보면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계약자 신체상 손해나 재물 손해가 났을 때 보험자가 말 그대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보험이라고 사람 다친 거 보험 안 해주는 거 아니죠. 우리 자동차 보험일 때 뭡니까? 자동차
파손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주지만 사람 다쳤을 때도 역시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이걸 대인 배상이라고 하죠. 재물, 대물 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를 배상하는 것.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공장이라든지 기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배상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내용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건 가볍게 보셔도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 인보험을 하면 이제 우리 상법상 우리 이렇게 계약자, 생명이나 신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보험금을. 그래서 상해보험 하면 계약자가 우발적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어. 여러분들 폭행하고 상해하고 차이 아세요? 폭행하고 상해. 우리 보면 폭행죄도 있고 상해죄도 있잖아요. 폭행이라는 것은 신체 유형력 행사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폭행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안 다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소음 공해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옆에 귀에다 대고 막 큰 소리를 소리치면 이것도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해는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해가 되려면 건강 이상이라고 너무 심각한 병까지 아니래도 상처가 났다든지 기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상이 있다, 이런 게 상해고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때릴 것처럼 앞에서 주먹질을 막 하더라도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것도 여러분들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별되는 건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고 그냥 상해보험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우발적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질병하고 상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질병은 여러분, 그러니까 상해보험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게 급격성, 외부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무슨 충격에 의한 게 상해고요. 질병은요, 외부 충격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비정액보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정액이라는 것은 액수가 딱 정해진 거고요. 비정액보험이라는 것은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거다. 교재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보험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보험의 사망 또는 연령까지 생존했을 때 약정한, 그러니까 생존보험도 여러분들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보험이고 생존보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에는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있네요.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장애 또는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생존보험,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절충한 게 생사혼합보험,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한 보험은 보험 실무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이게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아까 상법상으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그 다음에 실무상으로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삼성화재, 삼성생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별된다. 자, 여기 이제 실무상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이제 요 특정 보험에 대해서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개인보험, 단체보험 해서 개인보험에는 사망, 생존, 생사, 혼합, 그 외에 이제 연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요 화재, 해상.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해상, 그다음에 삼성 화재, 얘들은 다 무슨 회사들이다? 손해보험사들이다. 알았죠? 교보생명, 삼성생명 이렇게 하면 생명보험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동차 보험 어디다 넣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 하면 여기 손해보험회사. 알겠죠?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이 손해보험회사 주력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 해상 이제 또 마찬가지고, 그 외 보증보험, 장기 손해보험.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장기보험, 장기가 몇 년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 거고, 특종은 뭐야? 이게 뭐야? 할 때부터 이게 궁금했는데 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개념이 뭐야? 자, 그래서 장기하면 여기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손해보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화재나 번개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하는 건데, 자, 여기 2023년도에 이게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2023년도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상품에 따라 태풍, 도란 등과 같은 손님들 및 소화 활동을 할 때 발생한 피해라든지 피난지에서의 피난 손해도 보상이 포함된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상품에 따라,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 다 보상해 주는 것도 있고 보상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화재의 직접적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소화 활동, 불 끄다가 이제 발생한 피해들 있잖아요. 막
우리 불을 갖다 더 쉽게 끄기 위해서 뭡니까 막 벽 같은 거 부수고 막 그렇게 할 때 발생한 손해도 여기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품은 아닌 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상품에 따라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말이고 그다음 해상보험은 항해에 따른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한다라고 되네요. 해상보험. 자 그냥 여기에 속하는 거 보세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계약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거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그러니까 손해보험 삼총사 하면 화재, 해상,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게 비율이 높은 겁니다. 화재, 해상, 자동차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제 요 나머지 세 개들만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증보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보증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자 여러분 보증이란 딴 게 아니라 이 보험계약자가 또 이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책임을 져주겠다. 그게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돈을 갖다가 은행에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 너 뭐 믿고 대출해줘?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 부담을 해주겠다. 그렇죠.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을 써준 거기 때문에 부담을 해준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채무불이행이라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걸 대비해서 이런 보증 쓰는 거다. 이게 또 어려운 내용이에요. 보증보험 이렇게 하시고 장기 손해보험 할 때 여기는 3년 이상 보험기한 가진다. 자, 보장 기능 외에 적립 부분이 포함된 상품으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게 만기 도달 시 환급금을 되돌려주는 저축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손해보험은 특히 보장성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보험 여러분 가입했다고 만기 됐다고 돈을 돌려받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장성 측면에 주목을 한다면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 만기 시 환급금을 돌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1년도 기출됐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2021년도 기출만 나왔죠. 이게 그냥 한 문제를 구성했다고 일단은 전체 여기저기 아까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정태적, 동태적 위험 거기서 2개 지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비재난적, 재난적 손실에서 하나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를 구성했다고요. 그러니까 2021년에 자 특정보험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특정보험 첫 번째 이거 지금 생명보험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손해보험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손해보험으로 분류되어 있죠. 근데 여기 앞에서 봤던 해상, 화재, 자동차, 보증, 장기, 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험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손해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을 분류를 했더니 화재, 해상 이런 데 분류되는 게 아닌 나머지 것들은 전부 어디로 분류한다? 특정보험으로 분류한다. 자 보험으로서 다만 요런 것들 자 상해보험, 건설공사보험, 항공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도난보험, 기타보험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장기보험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장기상해보험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장기상해보험은 별도로 뭡니까? 특정보험이 아니라 여기에 분류되는 겁니다. 보증보험도 여기 들어오는 게 특정보험이 아니라 어디? 따로 분류된다고요. 그러니까 특정보험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던 요 5가지로 분류하기 어려운 나머지 손해보험을 특정보험이라고 한다고요. 만약에 이 앞에 5개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건 특정보험이 아니라 그 보험에 해당한다 그러면 돼요. 자동차 보험으로 분류하든 화재 보험으로 분류하든 그렇게 분류하면 되고 특정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분류하기 어려운 막 이런 동물, 유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특정보험. 특히 여러분들 동물은 여러분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동물은 그래서 동물보험 이런 것들 전부 다 특정보험이더라.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특히 요 2개를 막 섞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장기 보험을 이쪽에 넣기도 하고 상해 보험을 여기다 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이따가 기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세요. 개인보험 요거는 여러분들 꼼꼼하게 볼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자 요거는 생명보험에는 개인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우체국에서는 이거 다 취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단체 보험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 상품에서 이제 이런 단체 보험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선택 단위가 개인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임의로 보험 금액, 보험금 수령인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연령 성별에 따라 다른 보험료 각출한다. 연금보험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뭐 종신까지 아니면 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 연금 형태로 받는 그런 요 표현만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뭐의 한 유형이다.
생명보험의 한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회사에서 뭐도 취급한다? 연금보험. 그래서 우리 우체국 보험에서도 여러분 연금보험 취급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죠. 생명보험의 한 유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다. 특히 우리는 5인 이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으로, 자, 이때는 이걸 적용할 수밖에 없죠.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고 보험 금액 등의 선택에도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나, 그러나 보험료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개인이 각자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단체 보험 들겠죠. 자, 이런 정도. 근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단체 보험. 그래서 연금 보험하면 생명보험의 한 유형, 단체 보험하면 평균 보험료율.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그냥 평균 낸다라고 생각하시죠. 평균 보험료율 적용되고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보험보다는 보험료는 저렴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체 보험하면 5인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내용들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생명보험의 역사 진행할게요.